네, 수요 스페셜 시간이죠. 새 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니 해도 오늘 주목은 이겁니다. 내일의 상황을 예언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회동을 갖는데 원내 지도부는 새로 이제 선임된 지도부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은 정책위 의장, 당청 관계가 과연 회복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네.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이건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언이 필요 없어요? 예. 정해진 일이에요? 당연히 매우 화사하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당히 좋은 덕담이 오고 갈 것 같고 당청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의의 메시지와 언어들이 오고 갈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당정 고위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일 회동을 계기로 아마 전면적으로 재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내상을 상당히 입었고 또 김무성 대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당에 있어서 본인의 장악력을 상당히 포기를 했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범여권 전체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잘 함께 살아가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했던 모습들이 극대화된 한 장의 사진으로 탁 해서 나오는 순간이 내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과 워딩이 극대화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내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웨딩 연출 사진 분위기로 지금 네. 말씀 주셨는데 이거 좀 소국장님 반론이 어렵지 않으세요? 반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반론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네. 지난번에 유승민 정국에서부터 내일 이제 당정청 회동까지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 판정리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일단 여권 내의 진영을 확실하게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내일 이제 그 당정청이 모여서 서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추경 문제도 그렇죠. 있고 또 사면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또 경제 살리기 문제 그리고 당과 청와대 소통 문제 또 네. 당정청이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갈 수 있는가의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이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의 이 고공단위에서의 판정리가 이미 어느 정도 된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고 있는 길과 대비해서 본다면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이미 레이스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미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초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초점은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춰서 이미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내일 부분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네. 의미를 본다면 그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왜냐하면 김경진 변호사님이 내일 아름다운 그림을 예측해 주셨고요. 소정석 국장님은 지금 이 내일 의제를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추경 이야기, 사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추경 지금 여야 간 오늘 심사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야당이 지금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당청 관계는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여야 관계의 숙제도 남아 있는데 김 변호사님 이거 추경 문제 잘 해결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아요. 힘겨루기가 있다. 예,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당 입장은 지금 정부 추경안의 한 반절 정도는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방금 소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일종의 선심성 예산을 추경이란 명목 하에서 끼워 넣어서 결국은 여권 지역구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을 위한 뭔가 좀 이 대비하기 위한 선심성 이 명분용으로 지금 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주장이고요. 예.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정부의 재정 수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게 매년 적자가 한 30조 이상씩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해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조금 냉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반면에 또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가사 이게 선심성의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그냥 통 크게 이걸 통과시켜주는 것도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소 국장님께요. 아까 네. 이 진단해 주실 때 내년 총선을 향해서 당청이 이제 한 배를 탔다 이런 말씀 이제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정 체제로 내년 총선을 향해서 달린다. 당청이 하나가 돼서 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제일 이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대통령의 또 의중과 김무성 대표 의중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이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가능한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여러 차례 이 여당 의원하고 인터뷰 해보면 네. 한다 그러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지금 새누리당은 뭐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이 문제를 정했다. 확정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정확하게 당원 당규에 반영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공론화했기 뜻을 때문에. 모았고 또 김무성 대표의 이번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명분도 있습니다. 이게 오픈 네. 프라이머리가 물론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번에 4월 달인가요? 그 혁신안 보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되 한 20% 정도를 전략 공천의 여지를 둔다라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공천 혁신 추진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네. 좀 반대하는 쪽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의 그런 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 안 된다라고 할 어떤 그런 명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런 축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요 스페셜은요. 참 이상해요. 시간이 보통 때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네. 지금 3부 시간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4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계속 이어갈 거고요. 여야 관계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계속 보내주시면 프로그램 마칠 때 소개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리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 3부 말미에요. 소 국장님께서 이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할 거다. 이미 당론으로 공론화했고 명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이 과거에 선점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여당이 선점했어요. 그럼 먼저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확실히 한다. 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니 당 대표가 공약으로 지금 제시를 했던 사항이고 거기다가 야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할 리는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네. 거기다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꽃놀이패입니다. 야당이 받으면 받은 대로 본인이 한국 사회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역할을 대표다. 한 것이고. 네. 안 받으면
야당이 자기네들 입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공약도 이행을 못하는 야당의 비행이랄까 실책이랄까 못남이 그냥 확연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기득권을 안 내려놓는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새누리당은 당연히 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또 당정청 관계에서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정무수석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현기환 정무수석, 김무성 대표와 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임명되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 이 정무수석의 역할은 좀 살아날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수석들 중에 그동안 역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게 정무수석이었고요. 올해 공석이었죠. 소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죠. 원래 뭐 지난번에 처음 임명됐던 박준우 정무수석, 그건 뭐 외교관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조윤선 이제 최초에는 이정현 정무였다가 그렇죠. 홍보수석으로 가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짧게 있다가 바뀌고 외교관 출신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윤선 전 국회의원이 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정현 수석은 좀 다르지만 두 분은 비중 면에서나 또 경험 면에서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그동안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현기환 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굉장히 그 소통할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 이런 부분들 특히 김무성 대표랑은 뭐 지역구도 바로 또 같은 부산 쪽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유해온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 또 남다른 신임을 하고 있는 걸로 뭐 최근에 유명한 그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 생일날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죠. 두 분 관계 냉랭할 때 그렇게 이제 조언도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또 지금 무엇보다 국민들도 당청 간에 좀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해라. 특히 새누리당 당원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례 회동은 아니어도 현기환 정무수석 등장을 계기로 뭐 원래 회동 정도는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역할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기환 수석도 뭐 여야 굉장히 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좀 새로운 어떤 채널로서 자기의 위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케미가 있다, 역할을 할 것이다. 혹시 뭐 김 변호사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같아요.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통령의 의지다. 네, 정무수석 본인의 역량보다는 대통령의 활용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무성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일종의 유승민을 중간에 놓고 힘겨루기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승민이 1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그게 한 10일째부터 김무성 대표가 방향을 사퇴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경우에 따른 시점을 23일이나 또는 한 달 만에 사퇴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면 대통령이 사실 리더십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뭐랄까 어떤 이 관계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대통령 스스로도 당대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당과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마음속에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무수석과는 현기환 어떤 정무수석의 쓰임새가 좀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저런 조율의 역할이 조금 더 기존보다는 많이 부여될 것이다. 생기지 않겠는가. 자, 김무성 대표 이제 2기 체제 구축했고요. 김무성표 정치에 나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또 방미도 해요. 정치권에서는 이게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행보, 미국 가는 거였는데요. 과거부터.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대권 행보의 신호탄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권 행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대권 행보고 저렇게 보면 아니고 그런데 보기 나름이다. 예, 일단 뭐 설명하는 것은 원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예정이 돼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원래는 연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고 나서 이제 7월달에 김무성 대표가 방문하고 원래 수순이 그랬는데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상하게 김무성 대표가 먼저 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원래 프로세스가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인기나 대권 행보라기보다는 정당 외교의 대통령 방미에 뒤이은 정당 외교의 일환이다. 그럼 왜 7월 달이냐?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임기가 그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7월 달까지 그 뒤부터는 또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달 안에는 가야 거기서 그쪽의 고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일정이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지난번에 중국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방문하고 이런 큰 틀에서의 외교적인 그런 경험을 쌓아간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로서는 새누리당 대표로 있으면서 어쨌든 국제 무대에 자꾸 본인을 부각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어떤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뭐 전혀 없다고 보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약간 중탕에 지금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그렇지만 대권 행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좀 짓궂게 여쭤보면. 대권 행보죠.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이 결국은 외교 문제나 북한 문제 또 군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보이는 행보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 그 상황을 읽을 때 이 사람은 대권에 가까운 정도의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이미지로 읽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건 대권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대권 행보로 보인다. 자, 이제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항상 야당 시간이 좀 짧네요. 그래도 자, 지난주에 3차 혁신안까지 나왔고요. 지금 4차 혁신안 검토 시작됐는데 네. 당 정체성에 관한 이제 내용이라고 알려졌죠. 네. 자, 3차 혁신안까지도 사무총장 폐지를 담은 혁신안이 당무위원회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0일 중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혁신안 때문에 야당 내가 아주 시끌시끌해요. 왜 이런 분란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근데 그게 이제 야당 내가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끄러운 모습이 연출된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유승희 최고라든지 한두 분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주선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네. 반대를 했던 이런 모습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읽히고 해석들을 하는데 또 주승용 최고도 거들었어요. 그런데 네. 정작 당무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때는 혁신안에 대해서 압도적이었죠. 그게 29대 2 뭐 이랬죠. 예, 반대 두 분인가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아무 소란 없이 아무 반대 없이 통과됐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이제 제일 문제가 저런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가 가령 내년 총선 이후에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임기도 그때 같이 끝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친노와 비노 사이의 어떤 계파 해소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제도가 안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혁신안 가지고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언론이나 외부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시끄럽다고 네. 언론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렇게 시끄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의견은 그런데 네. 소국장님은요? 실제로 시끄럽죠. 네.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 하십니다. 네. 이게 뭐 당무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네.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추인을 해야죠. 당연히 여러 가지 네. 뭐 불만 있고 그래도 그런 측면도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리더십 문제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 그리고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꼭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은 문제들도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면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원래 그 이상으로 어떤 분란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당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 간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간에 또 호남 의원들과 비호남 의원들 간에 등등 서로가 이 신뢰하지 않고 어떤 안을 내놓으면 저게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의심을 하고 서로가 그런 것들이 거의 만성화돼가지고 굉장히 참 어떤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내도 그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정파적으로 서로의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되다 보니까 이게 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을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그러한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얘기들을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시끄러운 네.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개파 후당이네요. 쉽게 보면. 자, 그런데요. 어제 저희가 우원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혁신위원이신데 당 정체성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과거처럼 뭐 개혁이라든가 뭐 비전 이런 것보다는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실사구실 얘기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정체성 가지고 지금 이제 4차 혁신안 논란인데 네. 김 변호사님 당 정체성 뭐여야 된다고 보세요? 짧게. 조국 교수가 멋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클릭, 우클릭 이 당 정체성이 좌냐 우냐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네. 저클릭을 해야 된다. 저클릭. 네.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네.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 앞에서 겸손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딱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 표방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당 개혁 문제에 이제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묻힌 감이 있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 혁신위원회에서 생활 정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이 지역 곳곳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가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분들의 뜻을 정치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네. 좌측이다 우측이다 그런 일방적인 방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맞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소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정체성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까 민생 좋은 것 같습니다. 민생.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어떤 반대적인 어떤 투쟁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민생 그리고 어떤 신뢰 능력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싶어요. 왜 이게 정체성 문제가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면 네. 우리가 19대 총선 과정에서 한명숙 대표가 체제에서 그때도 이제 정체성 문제가 나오면서 네. 그 당의 정체성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의 공천의 기준으로 해서 쳐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머릿속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체성 얘기를 하는 것이 당의 어떤 새로운 노선과 정립을 통해서 비전을 찾아가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총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정체성은 곧바로 총선 공천과 연결된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19대 네. 때의 그런 기억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백가정명의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민생의 바탕에서 그 해당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 재보선 때도 문재인 대표는 지갑을 지키겠다. 국민 지갑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살리기 얘기를 했지만 성완종 사건이 터지면서 또 정권 심판론으로 가서 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여당 물어봤으니까 야당 오픈 프라이머리 될까요 안 될까요? OX로.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 명분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고 지금 하고 있는 책임당원 중심의 경선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책임당원 40% 그다음에 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네. 그게 결국은 책임당원 40%를 가지고 이제 후보를 뽑겠다는 건데 네. 책임당원은 결국은 당 현직 위원장 현역 의원들에게서 전부 네. 장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소 있습니다. 국장님 짧게 저는 OX. 예, 제한된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거다. 네, 제한적으로. 예. 지금 보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하고 최재성 의원이나 네. 뭐 조국 교수, 김상곤 위원장은 네.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주에는 소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좀 많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